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아들을 두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모두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여행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같지만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서 각자 사는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좋은 친구들을 보면 사는 게 저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어린 마음에 신을 원망해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고 자식들을 두고 있다 보니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죠. 경제적 상황이나 배경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후회할 짓을 안 하고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에 태어나 새어머니 손에 키워졌어요. 친정아버지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주는 일을 한 후 일당을 받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농사가 없는 겨울이 오면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겨울만 되면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끊기질 않았죠. 친정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새어머니는 다른 집 엄마들처럼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거나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혼을 내셨고 뭔가 저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죠. 어릴 때는 왜 우리 엄마만 이러는지 이유를 몰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이유를 알게 된 지금은 새어머니가 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남편은 겨울만 되면 일이 끊겨 먹고 살기 힘들지. 하나 있는 애는 다른 피가 섞인 남이지. 새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물론 불행하다 생각했던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이왕 키우는 거 사랑으로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원망도 있었죠. 게다가 새어머니가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아버지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다 보니 힘들고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이런 저의 상황을 알고 도와준 사람이 한 명 제 곁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친오빠처럼 챙겨주는 동네 오빠였어요. 그 오빠는 옆집에 살았는데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면서 본인 일처럼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죠. 거의 저한테는 힘들 때마다 나타나는 슈퍼맨 같은 존재였어요. 그 인연으로 제가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밖에서 종종 오빠를 만나왔고 필요한 게 있으면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오빠가 아빠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친오빠 같은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공장 일을 한 상태였고 저는 성인이 된 후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결혼할 때쯤 해장국집에 정착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에 그럭저럭 문제없이 살 수 있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결혼하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정일에 최선을 다했죠. 제가 해장국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항상 퇴근이 늦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힘든 게 싫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더군요. 아유, 오빠, 오늘도 설거지랑 빨래까지 다 해놓은 거야? 내일 주말이라 내가 해도 되는데. 너 하루 종일 해장국 나르고 배달하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오늘 퇴근이 조금 빨라서 집에 일찍 들어온 김에 너 푹 쉬라고 내가 다 해놨어. 고마워. 근데 오빠도 공장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건 나르고 힘들 텐데 굳이 이렇게 집안일 안 해놔도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피곤하면 집에 들어와 일하지 말고 쉬어. 아유, 아니야. 이 정도 일은 거뜬해. 그리고 나는 네가 힘든 게 더 싫다. 본인 몸도 힘들 텐데 제가 힘든 것을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항상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죠. 부부금슬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 둘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2년 만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딸 하나를 낳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의 울타리를 제대로 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남편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저도 재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생이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일도 가정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편은 아니었기에 저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붙어 있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 덕분인지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 속에서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잘 자라 성인이 되었죠. 첫째 아들은 어느 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둘째 딸은 승무원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제 밥벌이 본인들이 다 하고 용돈까지 챙겨주니까 저희 부부는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면서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아들 나이가 30살이었으니 저랑 남편은 이제 결혼할 때가 되기는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아들은 며느리를 저희 부부 앞에 데려와 소개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 사람이 제가 오늘 데리고 오겠다던 김혜미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혜미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참 예쁘게 생겼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이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고 했죠? 아유, 둘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아직 못 들었네. 저희 둘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같은 학과를 졸업한 건 아닌데 동아리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같이 하게 된 후 따로 만나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부모님이 편찮으신 탓에 집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교를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도 공부를 꽤 잘했는지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고 졸업 후 곧바로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게 살았구나 싶어 안쓰러우면서도 똑부러져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며느리는 힘들게 자랐음에도 해맑고 착해서 저희 아들이랑 알콩달콩 예쁘게 살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딱히 반대를 하지 않고 결혼을 시키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시집을 왔을 때까지만 해도 참 착했죠. 저희 부부는 모아놓은 노후자금으로 조그맣게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찾아와서 일손을 돕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굳이 안 챙겨도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저희 부부 생일이며 둘째 딸까지 친언니처럼 살뜰하게 잘 챙기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명절이며 김장 때까지 빼놓지 않고 꼭 시댁에 들러 일손을 돕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도 쉬었으면 좋겠어서 며느리를 말리기도 했었죠. 아유, 혜미야, 너 주말에 가게 그만 나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부부끼리 여행도 가고, 아니 놀러도 가고 해야지. 평일에는 회사 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가게 나와 일손 돕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에요, 어머니.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음 주부터는 가게 나오지 마. 서울에서 여기까지 왕복 3시간이나 걸려서 힘들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너 앞으로 여기 출입금지야? 에이, 출입금지라니요. 결혼하고 나서 매주 주말마다 여기서 돈 안 받고 일했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매주 나와서 열심히 일했으니 여기에 제 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제가 출입금지라고 앞으로 가게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농담을 하면서 넘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교스러운 며느리를 보면서 그냥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대신 저도 며느리를 더 예뻐하고 아끼면서 잘 해주려고 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반찬도 주기적으로 해서 며느리 손에 들려보내고 태어난 손주를 위해 직접 뜨개질을 해서 정성껏 옷을 만들어 보내줬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고 우리도 돈 벌고 있어서 괜찮다는데도 굳이 용돈을 찔러 넣어주고 가더군요. 그래서인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며느리가 참하고 싹싹한 게 잘 얻었다고 지나가다가 칭찬 한마디씩 하고 가셨어요. 저희 부부도 세상에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항상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을 생각해보니 한식당에 손님이 줄어들면서부터였죠. 사실 한식당을 오픈하고 3년 정도는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부부가 한식당을 오픈할 때 무리를 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한 층을 다 사용할 정도로 크기가 꽤 큰 편이었죠. 그래서인지 일반 손님들도 있었지만 상견례를 진행하거나 약혼식이며 칠순잔치 등의 이유로 찾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도 10대 명이나 있었죠. 그러나 저희 가게와 가까운 곳에 한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는 한식당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가게가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니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들 부부는 저희 가게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죠. 게다가 가게가 흔들리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도 받지 않고 가끔씩 만나면 저희 부부를 대면하게 됐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하는 게 속상하고 서운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 저희 부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세연이 진짜 이상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세연이가 뭐가 이상해? 그게 내가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김포까지 가기 싫어서 오빠 집에서 하루 잤거든? 그런데 세연이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간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잖아. 세연이가 너한테 왜 욕을 바가지로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빠, 진짜라니까? 오빠가 있으면 잘 챙겨주다가 안 보이면 술 먹고 남의 집에 취해서 찾아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욕을 한 바가지 했다고. 아이, 그럼 네가 과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세연이가 네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주의 주려고 세게 이야기한 거겠지. 아이, 그러니까 술을 좀 작작 마시고 들어가지 그랬어. 나 그날 술 얼마 안 마셨어. 맥주 2잔이 술이야? 그날 정신 멀쩡했다고. 세연이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내가 술이 떡이 되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오빠 집에서 잠만 자고 가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한마디 했더니 베개까지 집어던지더라. 정말이야? 혜미가 요즘 편하기는 했어도 베개를 집어던지는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 엄마, 더 어이가 없는 건 말이야. 오빠가 잠시 나갔다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세연이가 급하게 방문을 닫더니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나갔어.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5만 원에 비밀 유지까지 해줘야 돼.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부는 정말 황당했어요. 사실 제 딸은 김포공항에서 주로 일을 하다 보니 김포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김포랑 서울이 가깝다고 해도 버스로는 왕복 2시간은 잡아야 하니까 딸은 서울에 약속이 잡힐 때마다 아들 집에서 종종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평소에는 며느리가 잘 해줘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던 딸이 그날은 정말 억울해하면서 열변을 토하더군요. 본인은 그날 맥주 2잔 마시고 들어간 게 끝이고 정신도 멀쩡했는데 며느리가 남의 집에 술에 취해서 온다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다면서요. 게다가 베개까지 집어던지고 5만 원으로 입단속을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딸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엄마, 그게 끝이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굳이 김포까지 데려다 주면서 전날에 술에 취해서 본인한테 욕하고 베개 던지고 기억 안 나냐고 하는 거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서 본인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오빠한테 전화해버릴까 하다가 말았어. 정웅이한테는 왜 전화 안 했는데 아니 말이 사실이면 오빠한테 먼저 알렸어야지. 아니, 세연이 하는 짓 보니까 여우 같잖아. 나한테 훌렁 뒤집어 씌울 정도면 이미 오빠한테 손 다 써놨겠지. 분명히 얘기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할걸?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가기에는 억울해 미칠 것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러 온 거야. 사실 딸이 술을 안 먹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저희 부부도 바로 며느리 잘못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당연히 곧장 전화를 해서 한 소리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맥주 2잔이라고 했어도 딸이 술을 마시기는 했잖아요. 본인이 취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네가 술에 취해서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덮고 넘어가라고 했죠. 남편도 아무리 며느리가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해도 가족들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딸이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정말 속이 상했는지 왜 본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집을 뛰쳐나갔죠. 살면서 딸이 저런 식으로 화를 내고 억울해한 적이 없었기에 저도 남편도 좀 황당했어요. 게다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되짚어보니 술을 먹었는데 상황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을 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남편도 딸의 반응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여보, 아무래도 정미가 저렇게 나오는 게 이상한데? 그리고 우리 가게에 손님이 끊기고 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혜미가 식구들을 대하는 게 달라진 것은 맞잖아. 아이, 그러게. 나도 조금 찜찜하네. 우리 정미가 살면서 저렇게 크게 화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정웅이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아, 여보, 당신 내일 서울에서 약속이 있다고 했지? 응, 만날 사람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긴 해야 돼. 근데 그건 왜? 서울 갔다 오는 김에 며느리 밥 좀 사주고 정미가 한 얘기 꺼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오라고. 아무래도 정미가 저렇게 나올 정도면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결국 남편은 저에게 서울에 간 김에 며느리도 만나고 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마침 저도 며느리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대충 왜 그렇게 변한 건지 알고는 있지만 며느리 입으로 제대로 듣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저녁 약속이었지만 아침 일찍 서울로 향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해서 곧장 며느리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려 며느리 회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 점심시간인 듯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을 보니까 며느리도 곧 점심을 먹을 것 같아서 지체 없이 곧장 전화를 걸어보았죠. 그리고 전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며느리에게 지금 회사 1층에 도착해 있으니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대답 없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눌러서 끊겼나 싶어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죠. 그런데 자꾸 신호음이 몇 번 들리다가 끊기는 게 며느리가 일부러 제 전화를 안 받는 듯 보였어요.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반응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회사 밖으로 다시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회사 로비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5분 정도가 흐르니 기다리던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며 다가오는데 저는 제가 대체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앞에 서자마자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발을 사용해 못된 행동을 하더군요. 할 짓도 없는 노인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기어와? 혜미야, 너 대체 왜 이래?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 그만해라.
그동안 저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식당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며느리와의 사이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지만 이 정도로 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이 선뜻 저희 부부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싫은 티를 내기는 했지만 이런 짓을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무언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풀이를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이런 못된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점심시간에 만나 밥 좀 먹자고 한 게 무슨 큰 죄도 아닌데 말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며느리의 귀에는 절귀에 가까운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계속해서 못된 행동을 이어갔어요. 주변에 서성거리던 몇몇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가까이 다가와 며느리를 말리고자 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사람을 쉽게 말릴 수는 없었죠. 며느리의 분풀이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도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힘을 감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건물 안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주변을 서성이면서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일제히 목례를 하며 인사를 건네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그러나 며느리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사라지는 와중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고 사라지는 것을 보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듯 보였어요.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했잖아요. 안으로 우르르 들어온 사람들이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좀 도와달라고 얘 좀 떼어내달라면서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자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가려던 남자 한 명이 제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좀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곧이어 앞장서서 이동하던 남자는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져서 급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더라고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저를 에워싸며 분풀이를 하고 있던 며느리를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는 애와싸던 사람들은 급하게 저를 일으켜 세웠죠.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니 저는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만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상황 파악이 덜 된 것인지 저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비키라고 하면서 화를 잔뜩 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며느리가 아무리 밀치고 못된 말을 퍼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언쟁을 하고 있을 때 앞장서서 이동하던 그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그 남자가 다가오자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더군요. 회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며느리는 그 남자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대충 높은 사람이겠거니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남자가 회장일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해서 저도 너무 놀라 토끼눈이 되었죠. 그런데 제 앞으로 다가온 남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건물 안이 다 울릴 정도로 노발대발하면서 고함을 치더라고요. 자네, 대체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당장 내 동생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네? 회장님 동생이라니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오빠가 안 계시는데요? 회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눈이 2배로 커졌고 다급히 저에게는 오빠가 안 계시다고 회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본인 동생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말이 너무 황당했죠. 제가 왜 그쪽 동생이에요? 저는 오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쪽은 모르겠지만 오빠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면서도 티를 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알면서도 티를 안 냈다고 하는 회장이라는 사람 말이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따져 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어렸을 적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고아가 되었는데 고아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느리 회사의 창업주에게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회사도 물려받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회장이라는 사람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제 오빠라는 것은 믿기지 않았어요. 살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장이라는 사람의 말을 끊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저는 살면서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명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아니요. 그쪽이 제 동생이 확실합니다. 아버지 성함이 김영길 맞죠? 제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를 직접 만났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아버지를 직접 만나셨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도 다녀왔으니까요. 회장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은 성인이 된 후 입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놓았다고 했어요. 죽기 전에 가족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등록은 해놓았지만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 찾을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러나 운이 좋았는지 유전자 등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당시 아버지도 저희 가족 몰래 오빠를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마침 유전자 등록 시기가 맞아 경찰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의 연결을 통해 아버지를 직접 만나뵈었다고 했어요. 당시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였다고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눈물의 부자 상봉을 할 수 있었고 회장이라는 사람은 다른 가족들도 직접 만나보고 자주 왕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저희 집을 도와주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했어요. 이미 좋은 집에 입양을 갔고 그 집 아들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이제 와서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냐 했다 했어요. 한순간에 손을 놓쳐 길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다 본인 탓이고 정말 미안하지만 뒤늦게 찾은 아들에게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 처자식까지 책임을 지라고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살다가 나중에 저 세상에서 다시 눈물의 부자 상봉을 하자고 했다 해요. 그때는 본인이 몸을 갈라서라도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다군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약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며 장례식장에 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오열을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제 얼굴을 보고 본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집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할 수만 있다면 본인 능력을 사용해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대신 장례식장에 조의금으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넣어주고 왔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돈을 넣고 싶었지만 괜히 억대의 돈을 넣었다가 본인을 찾아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적지 않은 채로 5천만 원을 넣어놓고 도망치듯 장례식장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담겨있던 아버지 주의금이 생각났죠. 그때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채로 있어 누군가 잘못 넣은 게 아닐까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았어요.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였던 것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도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까지 정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모셔진 장지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혹시나 가족들과 마주칠까봐 그동안 기일이나 생일 같은 날은 피해서 몰래 다녀왔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은 본인의 말을 믿는 듯 하자 회장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권했어요.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오빠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까지 만났고 그쪽이 내 동생인 것을 확신해요. 내 말을 정 못 믿겠으면 우리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봐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요? 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근방에 제가 아는 곳이 있으니까 검사는 바로 가서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갑작스럽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회장이라는 사람은 저를 검사센터로 안내해 주었고 바로 검사를 진행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오빠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외동으로 자라왔으니 안 믿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저는 다음날 검사 결과를 받아본 후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오빠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저는 곧장 오빠를 만나러 가서 펑펑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오빠도 그런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순아, 오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면서도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오빠. 이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오빠를 만나게 된 후 아버지가 왜 저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오빠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재혼으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으니 죄책감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테고 오빠를 찾고 난 후에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봐 얘기를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오빠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오빠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크게 놀라면서 그동안 며느리와 있었던 일까지 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햄이랑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외삼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한테 오빠가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러게 신기하다.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만나지? 그나저나 혜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혜미가 정신을 못 차렸다니. 그게 혜미가 있잖아. 1년 전에 최연소 과정으로 승진을 하고 나서 콧대가 높아져 쓰는 씀씀이도 커지고 재민이를 제대로 돌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라고? 본인 아들 돌볼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게다가 주말에 약속 있다고 나가기만 하면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참다 혜미한테 이혼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런 짓까지 했다고요? 아니, 결혼한 사람이 밖에서 뭐 하길래 아침 해가 뜨고 집에서 들어와. 나도 그 사람이 대체 뭐 하는지 궁금해서 두세 번 정도 쫓아가 봤는데 남자들을 돌려가며 만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혹시 소송할 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조만간 변호사 만나서 이혼소송 걸어야죠.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이 말하길 이혼 통보를 했을 때 이혼료가 되는 흠을 만들 수 없다면서 며느리가 아주 발악을 했다 하더군요. 오빠도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화가 잔뜩 났던 것 같아요. 인사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을 수 있으며 최연소 과정을 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40대에서 60대 대상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어른 공경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을 무시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그러면서 오빠는 그런 모습을 본인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일하는 실력이 좋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과장직을 맡을 자격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오빠는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를 막무가내로 대한 며느리에게 권고사직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권고사직 통보를 한 직원에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본인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 되는 처사냐며 방방 뛰면서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오빠는 그 내용을 전달받고 직원을 통해 4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못된 행동을 한 것 자체가 회사 이미지에 큰 피해를 끼친 거라고 당장 나가라며 전달했다 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아차 싶었던 것인지 저희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며칠 전 일은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나한테 그런 못된 행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렇게 못한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회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회사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한테 재민이도 있는데 애한테 온전한 가정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소송하지 않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리고 정웅이한테 들어보니 너 약속 있다고 나가면 하뭉차 사고 밖에서 남자들 돌려가며 만난다면서 그딴 짓을 하고도 우리 아들이 이혼 소송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 남편도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었는데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아니더군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늘어놓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냐고 집에 앉아 조용히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쫓아와 그딴 소리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큰 소리를 냈어요. 평소에 화 한 번 안 내고 점잖은 사람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는 크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제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죠. 그러나 남편은 꼴 보기 싫다면서 곧장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결국 며느리는 권고사직을 당해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고 저희 아들은 오빠가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어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오빠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오빠 부부와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 가족들은 오며 가며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초반에 굉장히 어색해하더니 성격이 호탕한 우리 오빠랑 잘 맞아서 따로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저는 새언니랑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외삼촌, 외숙모라고 부르면서 오빠와 새언니를 아주 잘 따르고 있답니다. 정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 늙은 나이에 이렇게 우연히 오빠를 만나게 되어 제 인생에 꽃이 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인생에는 3-4번의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아직 그 복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복인 오빠를 만났으니까요. 제가 지금껏 살아보니 신은 사람에게 힘든 시련만 남겨줄 것 같지만 힘든 시간을 남겨준 만큼 큰 복도 같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니 애청자님들께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셔서 제가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